올해 한국여성건설연합회에서 준비한 건설 분야 ESG 전략 세미나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3회였는데요. 간단한 기획사를 회장님 하신 다음에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3회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ESG 녹색 건축 관련해서 했고 2차로 생물 다양성 분야 했고 이제 3차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산업에서 ESG 전략해서 각 분야에서 해야 될 ESG에 대해서 지금 심층하고 있고 또 계속 저희가 이 분야의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일단 두산건설에서 오셨고 그죠? 전략기획팀 전략을 좀 보신다고 오셨는데 저기 경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ESG 전반적인 얘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실 테지만 그리고 사실 오늘 또 부동산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또 목양 종합건축에서도 지금 워낙에 민간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각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밸류 맵을 이제 장악하실 분도 오셨고 예, 다양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얘기도 있고 또 전반적인 얘기도 있고 또 마지막에 질의응답도 있으니까 또 서슴지 않고 이게 또 소규모니까 다양하게 질문하고 또 명품 사회를 봐주실 또 이준하 교수님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계획사에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소개 사실 먼저 했어야 됐네요.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준하라고 하고요. 말씀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그 ESG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니까 밖에 많은 분들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오늘 이 행사가 조그마한 이 행사가 상당히 의미 깊은 이런 일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산업에서의 ESG 전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런 의미에 맞춰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 4분을 모셨어요. 프로그램 보시는 바 같고 그 중에 차차 들어보시면 다 궁금증 잘 풀리실 테니까요. 잘 들어보셨다가 질문을 한꺼번에 묶어서 토론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좀 더 중요하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아주 중요한 분 모셨거든요. 첫 번째 기초 발표해 주신 김주윤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ERM 코리아의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ERM 코리아의 김주윤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ESG 2.0으로의 진화랑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어떤가,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어떠한 걸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런 쪽으로 결론을 좀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저희 ERM이라는 회사도 제가 입사할 때 저도 그 ERM이라는 회사를 알았어요. ERM이라는 회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ESG가 어떤 거고 어떤 발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ESG가 왔고 지금 ESG가 되게 화두인데 우리 ESG 균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로 ESG를 이뤄나가고 있고 기업별로는 그리고 부동산별로는 부동산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ESG의 이행 방법이나 아니면은 접근 방법이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RM은 영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세계적으로 160개의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에서만 하는 일들이 주로 전체 산업에서의 ESG 전략이나 아니면 스콥 3 탄소 배출량에 대한 것들 산정하는 일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 본부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팀은 부동산에서의 ESG 전략 그리고 탄소 배출량, 넷제로 전략 그리고 리드와 같은 ESG에 대한 이행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산업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오염부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환경 인허가 아니면 제품을 수입할 때 환경 안정성 검사 이런 것들,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ESG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고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너무 몰라서 필요도도 많은 단어가 바로 이 ESG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성 건설 협회니까는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여성에 대한 여성 이사에 대한 어떤 비율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 여성 임원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약간 성평등 그런 걸로 약간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ESG를 잘 듣다 보면 ESG는 사실 자본주의 개념에서 왔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성의 임원의 비율이 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최근 통계 나온 게 있는데요. 결정권자, 그러니까 임원들에 대한 구성원들이 뭐 인종, 성별 관련 없이 다양성이 있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합리적인 결정이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임원 비율 그런 게 중요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이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ESG에 대해서 많이들 단어를 들으셨겠지만은 필요도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세계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ESG는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같은 것들이고 최근 들어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기후환경에 대한 앞서 보이는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고자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요되고 있지만 올해의 환경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면은 소셜 부분에서는 인권이랄지 아니면은 다양성, 인클루전, 포용성 그런 것들이 또 올해 ESG의 S 부분에서 화두고요. 이 E와 S를 잘 서포트하고 내부 조직이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좋은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무조건 돈 잘 버는 기업. 하지만 지금의 좋은 기업은 ESG, 그러니까 이런 비재무적인 가치를 잘 챙기면서 거기에 이윤을 또 같이 창출해 나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게 ESG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어요. ESG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에서부터 발전된 면이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체가 우리는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CSR적인 기업 그리고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랄지 사회적인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중요시된 상황에서 ESG라는 개념으로 발전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직 세계적으로도 ESG 잘하는 기업이면은 그냥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ESG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린워싱 그리고 ESG 쇼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만큼 과대 포장하고 그다음 또 과대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ESG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SG는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2004년도에 이 UNGC에서의 이 보고서에 ESG 용어라는 게 처음 사용됐고요. 그리고 그 투자자의 ESG 투자 원칙인 그 UNPRI라는 원칙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다음에 지금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 2.0으로의 어떤 방향성과 진화가 오늘의 어떤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ESG가 CSR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기인한 좋은 기업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우린 잘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었다면 그게 ESG의 1.0의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ESG가 보다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연관이 돼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게 ESG 2.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환경 자체가 기업에는 이 환경 자체가 이 환경 자체가 다시 기업에 어떠한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이윤 창출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중 중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주지만 이 사회 환경이 기업에게 또 주느냐,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럼으로써 ESG 2.0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ESG를 말할 때 이 기준들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대략 설명드리면은 그 PRI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ESG 원칙을 세우고 ESG 투자 원칙을 세운 것으로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스비라는 거는 여러 가지 ESG를 이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산업별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산업별로 77개의 산업별로 그거를 카테고리 구분해 놓고 그 산업별로 어떠한 ESG 항목이 과연 그 산업에 얼마만큼 재무적 영향이 관계가 깊은가를 중요성을 평가한 것들, 중요도를 분석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 사스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GRI입니다. 그리고 탄소와 관련된 것들이 이 TCFD와 CDP 그리고 SBTI라는 것들이 있는데 CDP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어 그대로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로서 우리나라 그 세계 상장 기업으로부터 이 CDP가 탄소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공개 안 할 거라고 했을 때 이 CDP에서는 이 회사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라고 모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게 지금은 예전에는 그게 리스크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그게 또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장 회사들이 CDP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정보 공개가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탄소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2040년, 2050년까지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이행 방법을 통해서 이만큼 절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행에 대해서 확인받는 것들이 바로 이 SBTI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탄소를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것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그리고 재무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재무적으로 얼마만큼 이 돈을 이 기후 리스크와 연관시켜서 장기적으로 분석한 것이 바로 이 TCFD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니까 참 헷갈리시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ESG 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니셔티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ISSB라는 것들은 이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그 ISSB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좀 확인을 못했는데 공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을 보면 했던 그 시간상 흐름을 보면은 탄소의 어떤 보여줄게요. 탄소 관련된 것들이 많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코프 1, 2, 3라는 것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스코프 1, 2, 3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이 GHG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RI와 CDP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PRI와 생기면서 그리고 얼마만큼 그 중요한 건지에 대한 그 산업에서의 중요한 노를 따지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게 사스비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재무적으로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이 TCFD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스비를 중심으로 해서 TCFD라든지 이 CDP가 이 ISSB라는 그
그 범국제적인 표준을 통해서 통합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 공시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는 작년 12월에 최종 공시를 하려고 했는데 스코프 3,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가장 이슈가 돼가지고 산업에서는 아직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딜레이가 됐다가 아마 이제 공시가 됐거나 곧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 ISSB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ISSB가 국내에서도 바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금강원에서도 KSSB라는 조직을 만들어서요. 이 ISSB 기준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겁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ESG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우리 산업은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사스비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 중요한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는지, 재무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돈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 바로 이 TCFD입니다. 그래서 올해 ESG의 이의 중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이 TCFD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ESG 2.0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ESG 2.0이 앞으로의 기후 환경적인 리스크가 얼마만큼 우리의 재무적인 영향과 재무적인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가가 ESG 2.0의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분석한 것이 이 TCFD이기 때문에 올해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 TCFD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산업에서는 어떠한 ESG적인 요소를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재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벌써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은 이미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재작년부터 이 스코프 3에 대한 부분, 스코프 3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만큼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삼성이 반도체 만드는데 반도체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들이 여러 개 만드는 그 회사가 발생시키는 탄소량입니다. 그것까지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이제 그것들을 유럽 자동차 업체에서는 그것이 실사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ESG가 바로 와닿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스코프 3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산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고요. 통신회사도 특히 SK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ESG 중에서는 대학세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K에서 여러 계열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통신회사는 SBTI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이행할 것에 대한 부분이 SBTI인데, 이러한 부분을 참여해서 SK는 이미 ESG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강 부분은 TCFD 공고사항에 따라서 그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분석을 했고, 이걸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부동산은 로컬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건물이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지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외부 해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어떤 산업 중에 하나라서 사실 여러 산업 중에서는 굉장히 느린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벌써 이만큼 많이들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서의 어떠한 흐름으로 ESG를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ESG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서 ESG라고 했을 때 보통은 보여주기식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를 많이 인정하다던가, 외에는 사실 많이 수요가 없지만 리드와 같은 인증들을 많이 함으로써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이 성과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ESG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국내사들은 굉장히 그런 애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해외 쪽을 보면은 이미 그들은 타겟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도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화해서 이행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우리 리드 할 거야, 웨를 할 거야, 아니면 TCF 리드 해야 되나, 사스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필요한 어떤 가장 ESG 이행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 성과인데 사실 우리나라 아직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나중에 약간 이렇게 좀 누군 ESG를 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이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하나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기업은 부동산 산업은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ESG 쪽에서도 되게 뭔가 특이한 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리드와 모벨 그리고 그래스비 툴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산업에서는 TCFD나 SASB 아니면은 지속가능형 보고서 같은 어떤 ESG 이행과 공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부동산에서는 좀 더 그게 정량화되어 평가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그리고 모벨 그리고 그래스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스비는 네덜란드 쪽에서 만들어진 ESG 평가 기준이고요. 부동산 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ESG 평가 툴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는 9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올해는 15개 정도 기업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추세를 보면은 해외의 어떤 추세에 맞게 국내도 리드 그리고 모벨 그리고 그래스비 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스비를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수요 자체가 되게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ESG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우리나라는 자체가 약간 점수 그리고 등급 그런 게 좀 중요한 보여지는 게 중요한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스비를 통해서 다른 어떤 TCF나 SASB 이런 것보다 그러한 점수를 통해서 우리의 ESG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ESG 그래스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 연기금 같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투자를 할 때 그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ESG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아까 투자자의 ESG 기준이 PRI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PRI 기준에 맞는 ESG를 자산운용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툴이 바로 이 그래스비입니다. 그래서 그래스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스비와 더불어서 이 그래스비에 대해서도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E와 S와 G를 모두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점수화시켜서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점은 이 자산이 하나의 대상 자산이 있다면 이 대상 자산을 매니징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 30점이라면은 그리고 나머지 70점은 그 자산에서 얼마만큼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ESG적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고요. 전체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상태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5스타로 이루어져 있고 20%씩 등급을 나눠서 5스타부터 그 1스타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평가다 보니까는 매년 평균 점수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ESG라는 부분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그래스비 점수도 매년 그 평균 점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스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리드와 웰과 같은 친환경 건축 인증이고요. 사실 그래스비 안에서 인정받는 친환경 건축 인증들 중에 GC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지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리드나 웰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점수가 10점, 100점 중에서 한 10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부동산 쪽에서는 ESG에 대한 인증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서부터 제가 체감하는 컨설팅사에서 있는 저로서 제가 체감하는 가장 큰 요청 사항은 넷제로거든요. 그래서 넷제로에 대한 어떤 요구도 보통 지금은 해외사 중심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해외 기업이라면은 넷제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올해서부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요청받는 어떤 프로젝트 성격을 봐도 해외 투자자가 이 건물을 인수함에 있어서 뼈대만 남기고 다 다시 리모델링 할때 넷제로에 대한 설계와 넷제로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ESG 타겟을 맞추기 위한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약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면은 이들은 벌써 TCFD에서 다 분석을 해놓고 그리고 넷제로에 대한 부분에 타겟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이걸 이해가 안 했을 때 보이는 그들의 재무적인 리스크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비용이라면 이들은 벌써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해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5년 펀드인데 5년 뒤에 이 물건을 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제로에 대한 전략을 하고 계속 그 건물을 효율을 증가시키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이 판단할 때도 나중에 5년 뒤에 그리고 몇 년, 10년 뒤에 이 물건이 팔리게 될 때는 이 가치 자체가 다르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선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뒤에는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넷제로에 대한 전략은 크게 있는 기업은 많이는 없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TCFD 선언을 했어요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TCFD도 선언을 할 수 있고 그 이행 방법이나 그 분석을 통해서 재무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행 방법을 공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있어를 공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언만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TCFD 선언을 한 기업들 중에 그러한 이행 계획과 분석이 있는 기업 자체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긴 하지만 벌써 우리나라에서부터 이 넷제로에 대한 요구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오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리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리드가 처음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리드 물건 프로젝트가 생긴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ESG는 그 속도가 다릅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ESG가 결국엔 키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 산업에서는 이 넷제로와 반드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리고 설계적인 부분 그리고 이 건설 쪽에서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좀 주시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건설에서 지금 LG화학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 지으면 훨씬 좋거든요. 비용도 그러니까 보시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뼈대만 남기고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ESG 때문에. 그 아까 그 마지막. 우리 또 LCA와 이관이 가공이랑 그게 연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네, 세미나 발표해주신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부동산의 ESG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꿰뚫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웠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 GSB 이런 자산에 대한 ESG 자산 평가가 있다는 것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건설에서 부동산에서 ESG를 실천하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정말로 당면한 과제는 역시 인증제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다음 이야기로는 이 글로벌 인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사무국제사무소의 박경수 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ESG 위원회를 진짜 일단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전인데 벌써 3회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건축에서는 이번에 준비를 할 때 전체적으로 큰 거시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건설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인증에 대한 전문 분야, 그리고 그 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실천 전략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ESG 평가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좀 지표화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주요 자기들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ESG에 대한 경영 행보를 대부분 친환경 건축 인증으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지스 자산운용 엄청나게 지금 크고 공격적인 자산운용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 대한 7개를 이제 친환경 건물 리드 인증을 받게 됐는데, 이따가 이제 리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산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아니고 운영 단계에 대한 리드를 받았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턴 자산운용이 이제 약간 이제 거의 경쟁 구도에 있는 자산운용사인데, 마스턴 투자운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 건축 리드로 해서 최고 등급을 이제 받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웰 HSR이라는 인증에 대한 획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리드랑 마찬가지로 건물 운영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물류가 최근 들어서 저희들 부동산 개발 쪽에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하고 있죠. 지금 IDC 쪽이랑 물류센터 쪽이 좀 부동산 개발에서는 좀 많은 부분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최초로 웰 골드 인증을 일단 획득을 한 캔달스퀘어 이런 쪽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차나 이런 쪽에 이런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독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임대율이랑 임대비랑 이런 것들이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이 이제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GC드라고 해서 이제 녹색 건축 인증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도 글로벌 인증의 상당한 부분들을 다 차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국이 항상 영국이 좀 빠르죠.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브리엄이 이제 90년에 처음 이제 글로벌 인증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그리고 리드, 이제 미국에서 리드 부분이 들어가면서 저희도 뒤늦게 2002년도에 GC들을 이제 발족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빠졌네요. 네, 지금 한 페이지가 지금 빠졌는데 책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각자 자기들만의 인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그 나라 자체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캐스비라는 게 있고, 중국도 3스타라는 게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UAE 같은 경우는 SD 다마라든지, 카타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림픽 했던 거기에도 GSAS라는 그런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들은 자기 자체의 인증을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짓는 건물은 이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나 다른 건설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리드 AP라고 하면 인증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드 같은 경우는 아까 브리엄보다는 좀 더 늦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 미국에서 지금 시작한 그린빌딩 위원회에서 개발한 이 리드 인증 제도는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제가 2020년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요. 13만 개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 그 당시에 2020년 기준으로 300개가 넘는, 지금은 뭐 작년만 해도 여러 가지 O&M도 많이 했으니까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일단은 서티파이드 받는 거에서부터 해서 플래티넘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있는 건물들을 다 설계를 하는데, 일단 저희 회사 기준이 작년부터 이제 기준이 세팅이 된 게 저희가 삼성에 있는 모든 건물은 리드 플래티넘 등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드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이제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향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리드 버전 3 같은 경우인 2009일 경우에 저희가 버전 4로 바뀌는 게 2016년까지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거여서 그게 엄청나게 리드를 하겠다고 등록부터 해놓은 케이스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리드 버전 이제 4.0이나 4.1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용도마다 리드를 일단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BDNC라고 해서 신축 건물에 이제 저희가 리드 인증을 받는 거랑, 지금 아까 이스트 자산운용이 받았던 거는 이그지스팅 빌딩이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O&M에 대한 인증을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개발에 대한 ND라든지 다양하게 뭐 주거시설에 대한 리드 홈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하자면 인증 전문가들이 6개에 대한 자격증을 따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랑 아울러서 실제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크레딧이라는 점수를 받는데, 그 점수를 받는 것도 해당하는 항목마다 어떤 거는 좀 빠지고 카테고리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를 저희가 따려고 하면 이 9개의 카테고리를 일단은 구성을 하는데, 리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4번째에 있는 에너지와 대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사실 이슈가 돼서 웰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에너지와 대기에서 제가 하나를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저희가 에너지를 얼마큼, 예를 들면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줄이는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똑같은 건물을 2개를 모델링을 해요. 해서 하나는 베이직 건물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만약에 네이버에 있는 스펙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키네틱 파사드라든지 내부의 단열재라든지 모든 성능들을 다 네이버에 있는 실제적인 걸 구현을 해서 집어넣었을 때, 내가 이 건물이 기존 베이직보다는 한 48%까지 줄이게 되면 19점이라는 점수를 받아요. 그렇다는 거는 리드에서 아까 플래티넘이 80점인데 19점을 받는 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에너지를 위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몇 점을 받았냐? 저희가 한 48%까지 줄이면은 뭐 19점을 받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3점을 받았어요. 36% 이상을 줄인 거죠. 상당히 많이 줄인 겁니다. 저희가 타겟팅을 할 때 9점 받기도 좀 힘들고 쉽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13점만큼 이제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리드랑 웰의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커미셔닝이에요. 커미셔닝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커미셔닝인데, 엄청난 큰 이제 이제 항공모함 같은 거를 축조를 하게 되면 저기 지금 배 위에 지금 탑승해 있는 분들이 다 커미셔너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배에 대한 성능에 대한 평가를 다 하는 거죠. 뭐 냉난방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우호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배 안에서 원활하게 초기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다 건물이 뭐 예를 들면 배가 축조가 됐는지 이 상황을 이제 말하자면 이분들이 가서 다 테스트를 하는 건데, 리드도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수 항목으로 펀더멘탈 커미셔닝을 받아야 되고, 보통은 이제 플래티넘 등급까지 가려고 하면은 강화된 커미셔닝이라고 해서 2점을 받는데 겨우 2점인데, 이거는 프로젝트 초기 할 때부터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부터 세팅하는 것부터 모든 성능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건물 제일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시운전을 하는 것까지 다 끝나야지 이점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제일 제가 리드 프로젝트를 했을 때 힘들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 2주 정도를 현장에 가서 말하자면 기계실부터 모든 뭐 쿨링 타워 이런 것들을 다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뭐 완전 그 혹한기에 그런 테스트를 했었는데 정말 쉽지는 않았었는데 겨우 2점을 받기 위한 거지만 일단은 필수 항목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드 같은 경우는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당연히 아까 에너지 절감하신 거 봤을 때 운영비에 대한 절감이 있고 국내에 저희가 해외 투자자들이 왔을 때 너네 건물 리드 인증 받았어? 이게 제일 첫 번째 큰 화두가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체 리드가 뭐냐라고 해서 저희 회사 쪽에 연락이 와서 리드 브리핑을 했을 때가 그때만 해도 이제 10년 전이었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임대료에 대한 상승과 임대비에 대한 증가, 왜냐면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마스터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 설계가 있는 건물을 최근에 지금 ER에서 수행을 하게 됐는데 리드 골드 OMM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메이저 괜찮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리드의 운영 단계에 대한 부분들로 수요가 지금 계속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그린워싱처럼 ESG를 위한 거 그러면 ESG는 건물에서 리드야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투자 회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Where is for people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하자면은 건물 뭐 우리 지구가 지금 탄소 배출하는 거에 38%가 건물 신축하는 거와 그리고 건물 운영에 이제 생기는 것 때문에 38%에 대한 탄소 배출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건설 분야의 책임이죠.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실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 중심에 대한 뭔가가 없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데에서 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서 있다는 머무르는 게 뭐 밖에 많이 나가는데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인도어에서 있는 시간이 90%예요. 사실은 잠깐 뭐 이제 통근하는 그런 것들, 뭐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사실은 90% 이상 이제 말하자면 인도어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지컬로 인액티비티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과거에 이제 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귀 현상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치명적으로 저희 생명에 이제 치명적인 걸로 네 번째로 지금 리스크 팩터가 지금 분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기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부분에서 거북목, 뭐 허리 디스크 그리고는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고질적인 병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발빠른 상업적인 미국에서는 웰을 만든 쪽에서 리드를 만든 쪽에서 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요 기반형으로 만들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뭐 이것도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을 해서 거의 한 뭐 3만 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는 53개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제 인권에 대한 부분,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해서 피트니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항목에서는 액티브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를 이제 실제 뭐 데스크가 100개면 그 중에 30%는 액티브 워크스테이션으로 비치를 해라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근무하는 이제 뭐 직원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있으면 뭐 디스크 환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스테어 액세스빌리티라고 해서 계단에 대한 그런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은데 계단을 아주 좀 말하자면 너무 답답하고 이제 중심 코어의 경우에는 계단에 창문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공기도 답답하고 이런 약간 지나가는 동선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채광, 음악 그리고 갤러리처럼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접목시킨 계단으로 만약에 이런 웰 인증을 받을 때에는 이런 계단에 대한 게 수직 서큘레이션 동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전환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역량이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외래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직원 식당에 이제 보통 오피스 기준으로 있다고 하면 직원 식당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말하자면은 프루시나 베지터블 같은 부분들을 거기를 다양하게 배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저게 있네라고 가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로 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웰이 어떻게 보면은 ESG에서 S 차원에서 이제 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배려한 부분으로 인증이 이제 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저스트인데요. 저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인증 제도가 아닙니다. 인증 프로그램은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이제 투명성, G에 대한 거버넌스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통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 지표가 한 4가지 성과 수준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저 위에서 보시면은 아까 다이버시티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젠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거기 주제 발표 첫 번째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에 대한 뭐 임원에 대한 뭐 숫자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젠더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되는 뭐 기업에 대한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수준들을 측정하는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이런 저스트라는 이제 레벨도 인증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ESG를 할 때 이런 전략적인 이제 도구로 이게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리드나 웰이나 뭐 이제 지금 저스트 같은 경우를 할 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이제 준공할 때까지 신축일 경우에는 모든 항목들을 다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엉덩이 안 닿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하자면 에너지도 줄여야 되고 이제 인권에 대한 걸로 해서 직원에 대한 뭐 능력 향상이라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 외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지금 이러한 인증 제도는 어떻게 보면 ESG가 같이 이제 기업이 이제 ESG 경영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게 수많은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예. 자, 이 강연이 길어지면 중간에 시간을 이렇게 버퍼존으로 해서 줄여주기로 하셨거든요. 박경 시장님. 근데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충분히 재밌으셨죠? 네. 역시 우리 박경 시장님은 한국 여성 건설협회 자랑스러운 부회장님이십니다. 오늘 김혜수를 태어나셨어요. 네, 인간 김혜수.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목표로 해서 설계를 실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ESG 실천 그 사례로서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또 우리가 주목했던 건축의 그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이버 신사옥 1784 신사옥 설계를 직접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건설협회 이사님이기도 하시고요. 사무종합건축사무소의 정하영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설계 정하영 마스터입니다. 아까 박지혁 부회장님께서 잠깐 네이버 맛보기를 좀 보여주셨는데 저는 ESG 경영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천 전략으로 최근에 완공한 네이버 1784 신사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1784 신사옥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특화 요소에 대한 간략한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 기기입니다. 로봇이 이렇게 업무 시설을 다니면서 케이터링 서비스나 택배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전용의 로봇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29층까지 로봇이 수십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이버랑 같이 아크라는 통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이버에 제공된 이런 로봇 관련된 기술과 또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음에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ESG 관련해서 친환경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4는 그린팩토리라는 기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설계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미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로 에너지의 구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이 일하기 편한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요새 유명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IT 기업들도 근무 생산성 측면이랑 우수한 인재 확보 측면에서 건물을 아끼기보다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목표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 네이버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대비 감축량을 더 크게 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중장기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플러스로 보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저감되는 사용량 마이너스를 맞춰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드는 것이 탄소 제로의 설계 중장기 목표였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보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고가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무한정 늘리기에는 사업비적으로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설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로 에너지를 구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친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건물 자체가 친환경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게 목표였고요.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한 건축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설계 교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들 다들 왜 네이버 1784냐고 물어보시는데 직원이 1784번지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약간 끼워 맞추기인 것 같은데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연도가 1784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서 네이밍 짓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린팩토리에 이어서 1784가 두 번째 신사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연면적은 5만 평이고요. 지하 9층에 지상 29층의 규모로 니드 플래티늄을 받았고 에너지 효율도 1등불에 아실의 표준 대비해서 아까 박경 부회장님께서 36% 저감했다고 했는데 34.2% 절감했습니다. 친환경 설계의 시작은 기후 분석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사무는 자체 개발한 기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지금 기후 데이터는 수원시 기후를 사용하였습니다. 실내 쾌적성 분석입니다. 업무 시설 실내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난방 시간이 46.3% 정도 필요하고 냉방 시간이 32% 그리고 냉난방이 필요하지 않는 쾌적한 시간이 18.5% 정도 분석이 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는 냉방만 필요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냉난방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1784 메스와 함께 본 태양의 궤적인데요. 냉난방에 막아야 하는 일산은 어디서 비추고 난방기에 활용해야 되는 좋은 일산은 어디서 비춰야 되는지 구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입을 필요했습니다. 저희 친환경 컨셉인데요. 빛은 곧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건물의 창이 크면 클수록 일사 이용량이 많아져서 조명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냉방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또한 창호에 취약한 단열 성능 때문에 유입되는 냉기로 난방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면서 또 일사를 차단하며 조명, 냉방, 난방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에너지는 창호의 크기와 방향에 밀접하기 때문에 메스의 형태에 따라서 에너지의 경향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메스의 서양이든 남양이든 공통점을 좀 도출하자면 창호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땐 창이 없으면 가장 에너지는 적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쾌적성 측면에서는 어떨지 좀 살펴보면은 업무시설은 쾌적한 조망이랑 넓은 창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시쾌적성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업무시설의 임대 가치랑도 직결이 됩니다. 이게 해당 사진이 저희 사무본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도 이렇게 뭐 한강뷰도 좀 보이고 롯데타워뷰도 보이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창문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다음은 시각적 쾌적성을 주는 요소인데요. 창 면적비가 크고 또 창에 가깝고 또 공간의 체적이 크고 밝은 경우에 사람들은 쾌적하다고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시각적 쾌적성의 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창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초록색을 띠면 더 쾌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및 쾌적성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창호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고 면적이 크면 커질수록 쾌적성이 증가하는 이 상충적인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보시면 바로 전동 차량을 좀 계획해서 일사량이 많을 때는 닫아서 창 면적비를 최소화했고요. 조망이 필요할 때는 열어서 창 면적비를 최대화하는 가변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조체를 제한 모든 부분이 다 창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창 면적은 최대화했고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눈부심이나 냉방 부하 등의 문제는 외부의 전동 차량을 고려해서 조망이랑 또 채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동 루버 제어를 활용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일사를 차단하고 업무 공간이 조망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채광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조명 계획인데요. 해당 영상을 보시면요. 저희는 모든 공간에 이렇게 100% LED 조명을 적용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명 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 루버가 열리면 공간에 밝기가 줄어들고 닫아지면 다시 밝아지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제어를 해서 개인 모바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요. 업무시설 공간뿐만 아니라 회의시설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존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LED 시스템으로 조명 에너지는 약 16%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 건물에서도 많이 차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특별할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최초로 트리플 스킨 파사드를 적용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업무시설은 내부 발열이 크기 때문에 냉방부하가 큰데요.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일사 역시 냉방부하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구조체를 도출시켜서 외부 고정 차량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구조체를 도출시켜서 1차적으로 차단을 했고요. 외부 전동 차량을 계획해서 건물 외부에서 효과적으로 일사를 제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키네틱 파사드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외피이다 보니까 고장 이슈가 많고 돌충을 견뎌내는 데 큰 이슈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는 전동 차량을 제어하는 유리를 한 번 더 싸서 세 번째 유리층을 추가하였습니다. 네이버 1784의 기류 분석인데요. 우측에 100m 상공에서 봤을 때는 더 빠른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을 마주치는 부분이 압력도 생기지만 또 바람이 돌아가는 반대 방향에서도 응압이 생겨서 이건 또 부재의 파손이나 탈락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람을 막아주는 세 번째 스킨을 디자인했고요. 내부의 열고임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틈에 상압으로 살짝 띄워가지고 계획했습니다. 이런 트리플 스킨 파사드 적용을 통해서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운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트리플 스킨의 빛 반사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되게 유리가 반사도가 없이 클리어할 거예요. 이게 아마 저희가 안에 루버까지 있어가지고 좀 더 클리어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플 파사를 적용한 저희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버가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되고 있고요. 물론 개별로도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저층부인데요. 저층부 같은 경우는 돌풍이 그렇게 크게 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키네틱 파사드를 적용해서 저렇게 카드 섹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보시면 앞쪽이 좀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열리지는 못하지만은 가끔씩 한 개 측면에서 이렇게 열어줘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내 쾌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784 오피스의 기준층의 모습입니다. 880평 규모의 기준층은 16.5m의 스팬이랑 3.2m의 천정고의 무주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데드 스페이스 없는 업무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인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 면적비를 최대한 키웠고요. 노출 천정으로 체감 층고를 향상시켰으며 차량으로 일자를 제어해서 모니터 사용 시 눈부심을 좀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에 타공용을 줘서 외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간의 가변형이 가능하게 설계된 저희 기준층의 모습이고요. 천장에 스프링클러나 각종 센서들을 좀 설계 단계서부터 계획을 해서 어떠한 가변형 레이아웃에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784에는 이렇게 자연 에너지를 가득 담은 3개의 아트리움이 있는데요. 실내에 좀 더 쾌적하면서 또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조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천장에는 냉방 국사 공조를 사용했고 바닥 냉방 공조를 50% 사용했습니다. 하절기에는 천장 냉방의 50%를 부담하고 있고 바닥 냉방을 50% 부담하고 있고요. 동열기에는 바닥 냉방 공조가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일반 냉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에서 냉방이 떨어지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부에서도 냉방 에너지를 좀 불어넣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 건물은 최초 도입한 복사 냉방입니다. 배관에 찬물이 흘러가지고 냉방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바닥 냉방 에너지는 5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네, 총 냉방 시스템으로 연간 13%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적용된 다양한 친환경 계획으로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좀 늘리는 것보다는 에너지 자체를 좀 저감해서 넷제로 에너지를 구현하는 걸 목표 삼았습니다. 저희는 건물 자체가 친환경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냉방, 더블 스킨 등을 사용해서 총 34% 줄였고요. 그린 팩토리가 2014년도에 니드 플래티넘을 받았고 저희 네이버 1784가 2020년도에 또 플래티넘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국건축문화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 넥스트 이슈인데요. 1784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공간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건축가로서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발주처가 같이 고민하는 니들을 같이 고민해서 그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뒤에 아까 책자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친환경 파트가 아니라 건축 파트라서 네, 좀 더 충분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 위해서 책을 준비했으니까 한 번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건축적인 요소로 뭐 로봇이나 아니면 저희 코로나 대비했던 건축 요소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S로 가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마지막 강연 앞두고 아직 안 지루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그 ESG 철학으로 건물을 설계하고 부동산을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와닿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다 조정하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걸 아낌없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랑하시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지 않으셨을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평가 목표로 하고 있는 ESG 평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강희진 박사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좀 파일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의 강혜진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드릴 때는 주요 ESG 평가 지표 사례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사실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게 왜 사실 나왔는지 설명드리는 것이 사실 더 이해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앞에 이제 좀 자료에 없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정책에 필요한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이제 좀 자료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건물 그 설계하실 때 그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같은 거 제출을 하시고 또 큰 건물은 뭐 에코투를 돌려서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특히 서울시는 지금 그런 게 다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워낙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희 그 법령으로 치면 건축물 에너지 총량 제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을 주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2+1+, 그래서 어떤 등급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사용을 한다. 근데 이때 사실은 에너지 사용량은 실제 사용량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코투라는 시뮬레이션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신축 건축물을 그렇게 이제 에너지 그 규제를 하면 에너지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이제 탄소 중립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용하는 에너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사용한 에너지 줄이는 그 규제들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제 배출권 목표 거래제랑 배출권 거래, 그러니까 에너지 목표, 그러니까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랑 배출권 거래제 두 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장 업체가 사실 기준입니다.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 업체를 관리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이마트, 모든 편의점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배출권 거래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갔더니 예를 들면 이제 매년 그 목표가 나오고 그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그 목표를 못 맞추면 업체 사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크리넥스 사장이 오셔서 우리가 명색이 이렇게 나무를 다루는 업체인데 그 목표를 못 맞췄다. 근데 이제 요게 사실 환경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물로 따지면 개수는 사실은 한 10몇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좀 집중적으로 되는 게 산업 분야가 많이 돼 있을 거고요.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라는 거는 아마 이제 나중에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 1위 이런 걸로 신문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1위는 보통 이제 거의 서울대학교가 항상 차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 먼지에 대해서 신고하라. 그래서 여기에는 배출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무 사항이 있지는 않아서 항상 이제 불명예를 얻기는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이제 탄소 중립을 사실 2021년에 이제 중립하겠다, 2050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좀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건물 부분이 담당해야 되는 온실가스 기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전체 한 68%를 지금 차지하는 걸 서울시에서만 건물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탄소 배출 경로상 건물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고요. 상업 부분에서는 85%까지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 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총량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 있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그냥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쓰지 마. 그러면 지금 저희 에어컨도 틀고 난방도 하고 조명도 하는데 그냥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우선 이런 검토를 했고, 저희가 ESG에 사실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총량제를 시작을 하면 그게 사실 건물 부분 ESG 요구에 선제적 대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ESG와 연결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적인 걸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총량제가요, 사실 26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겠다고 사실 이제 공표를 했다가 민간 부분은 지금 현재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모델을 만들 때에는 상업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총량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랑 가스랑 열이 이제 대상 에너지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건물을 다 하긴 어렵고, 그러면 얼마 이상에 되는 건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연면적 단위로 했을 때 3천 이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3천 이상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지금 전체 건축물 대비 한 28% 정도가 되고 3천 이상이 그리고 이제 상업 공공물 건물에서는 한 50% 이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 공공 건축물에 3천 이상 되는 건물은 지금 현재 26년은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배출량을 제한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우선은 지금 장기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를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사실 부담이 되죠.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뉴욕은 사실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여담이지만 내년부터 총량제가 시작이 되면 이제 정말 벌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마 법적인 싸움이 굉장히 크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가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해야 그런 이제 저희끼리 여담으로 이제 LOE 이후에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렇게 여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로컬 라, 그러니까 이제 지역법이죠. 저희 지방법 97번이 통과된 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지금 현재 2.5만 피트 제곱미터면 2,300제곱미터 연면적의 건물 5만 개가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냐면 건물 유형을 10개로 구분을 하고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배출량 목표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톤을 배출 한도가 있고 그거에 1톤
그 오버할 때마다 268달러입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저번 내다 망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저 비용보다 변호사 비용이 쌀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뉴욕이 가장 첫 번째로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가 뉴욕을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길을 따라갈 것인지. 너무 빨리 하시라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예측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이제 고층 오피스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약 한 이제 평으로 하면 뭐 6만 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인데 지금 이 빨간 선이 뉴욕시가 정해놓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2030년이 되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2050년까지 가게 되는데 만약에 내 건물이 이 검정색 라인에 있다. 이 빨간색보다 이만큼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만큼 톤 곱하기 내 268불을 곱해서 이제 벌금이 내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고 제가 작년 출장 갔을 때 들었을 때는 10년 전에 우리가 그 뉴욕시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설마 하겠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이 굉장히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2018년인가요? 법안이 확 통과가 되면서 갑자기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이제 그 맨하튼에는 워낙 그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앞서서 말씀드린 리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굉장히 큰 건물, 높은 건물이고 본사예요. 그래서 리드의 그 플래티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에너지 소비량이 그러니까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지만 등급 D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플래티늄을 받아놓고 등급 D를 받아서 막 언론에 막 나오고 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막 또 디펜스를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안에 그 데이터 센터가 왜냐면 은행 건물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뭐 몇 층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법이 통과되고 지금 진행이 될 거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사이드로 만약에 이제 못하면 배출량을 지키지 못하면 REC라고 해서 REC는 조금 못 들어보셨었지만 RE100이라는 건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데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내가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세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상세도 제한은 되어 있어요.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만 한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전략을 좀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건물들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어떤 홍보성 기사들이긴 한데 요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리모델링은 사실은 예전에 사실 해서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플랫부시라는 건물인데 이게 이제 오픈을 요번에 했고 이게 올 전력 그러니까 뉴욕시는 탄소 저감을 하면서 다 전력화해라. 그냥 화석연료 건물을 쓰지 못하게 해라. 이것도 이제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전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뉴욕에서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 그 총량 제한하는 거에 이제 맞는 그런 건물로 처음부터 지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건물도 뭐 이제 시티그룹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뭐 이렇게 잘 지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년 안에 페이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페이백이 1년 안에 가능한 이유는 이게 벌금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페이백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사들 만나서 들었을 때는 이제 신축의 의뢰가 들어오면 이미 이 온실가스 총량제 벌금 낼 것까지 다 생각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신축할 때 그 설계 때 그 시뮬레이션과 실제의 소비량은 사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맞춰야 된다. 정말 예상한 대로 써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SL 그린 제가 이게 발음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뉴욕시의 가장 큰 자산운용사, 뭐 시행사 이런 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ESG 레포트를 낸 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네 주주나 임차인이나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건물이 많을 테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제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많이 그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ESG 레포트에 그냥 일부 있는 걸 사실 가져왔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항목들, 뭐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지가스를 줄인다든지 폐기물을 줄인다든지 혹은 뭐 이제 뭐 레포트를 잘 한다든지 컨설팅을 이제 받는다든지 혹은 뭐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는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서울시 정책이 어떤지 사실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 조금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서울시도 뉴욕시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총량, 그러니까 정말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것과 그럼 ESG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왜냐하면 사실은 ESG를 감안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이 쓰는 데를 제한을 해야 되다 보니 건물이 시작이 된 거고 그런데 맞춰서 ESG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지금 사실 서울시 정책과 ESG는 좀 다르게 가고는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레스비 아까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레스비라는 게 좀 그나마 건물에 어떤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ESG 평가하는 툴로 저도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좀 많이 평가를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뭐 몇 개 건물이 그레스비 5스타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ESG 경영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다 보니 건물 사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원래는 평가 지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 평가 지표를 좀 주면 그게 혹시 이제 건물 청량제랑 ESG 경영이랑 뭔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라는 게 각자의 기업에 맞게 자기 우선순위로 그 평가 항목들을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운용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항목을 뽑아서 사실은 자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평가 지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활용이 될 거냐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그 평가 지표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그냥 자료로서 그냥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 조금 뭐 다음번에 조금 더 연구가 더 되거나 서울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에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주제도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이 ESG에 대해서 사회와 우리 행정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 4개의 주제를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완벽하고 근사한 세미나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난 후에 다양한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ISSB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속가능 회계. 네,
네,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GRI 기준으로 해서 그 중요도 산업에 대해서 중요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재무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를 그 기준을 하고 있어서 이 ISSB가 그만큼 중요해질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KSSB라는 것도 만들어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딱 이게 그 거기에 뭐 건축 분야, 저희 이제 건설사 분야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얘네가 압박을 할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산업에.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그 위기 중 하나가 이제 전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을 때, 뭔가 전환이 됐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기업의 리스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압박을 나라가 받았을 때, 나라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너네 내일부터 당장 50% 재생에너지 사용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엔 재무적인 리스크로 바로 다가오거든요, 기업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환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전환 리스크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줄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저기 뉴욕 그거 그래픽 보여준 것처럼 그게 다 리스크인 거예요, 결국에 재무적인 리스크. 아까 회색에 있는 거. 예. 그만큼 돈을 내거나 뭔가 다른 방안을 가져야 그렇죠. 예. 투자를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네, 일단 질문을 자유롭게 좀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김미연 박사님 질문 없으세요? 김미연 박사님 질문. 저는 아직 ESG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여성 건설님한테 와가지고 ESG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다가왔는데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ESG라는 걸 들어도 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지금 막 피부적으로 들어오기까지 할 정도로 많이 듣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실감하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에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향후 2년 안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걸 많이 알고 있나요? 지금 진짜 작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우디에 저희가 회사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앞으로 향후 생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건데 네옴시티 쪽이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모든 IT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가전도 팔고 다 팔고 싶다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도 아직 최종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행사로는 한미 글로벌이 선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던 경우는 한미는 ESG 경영 자체를 했었어요. 한미 글로벌.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엄청나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회사죠. 왜냐면 반도체 공장이나 모든 이거 자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ESG 경영 자체에 대한 부분의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게 실질적인 우리 뭐 전자에 사활이 걸려 있구나라는 거를 늦게 왜냐면 거기에 드랍된 우리가 너네는 ESG 행보를 얼마만큼 하고 있어라고 그런 리포트를 내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선정 과정에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역으로 이제 기업에 상당한 말하자면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무조건 삼성전자 프로젝트는 리드 플래티넘이야. 공장도 반영을 해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지금 많이 지금 인식 전환이 획기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놀랍게도 CDT와 지속가입 경영 보석도 내고 있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디서 해요 그런 거? 네? 지금 지속가입 경영 보석을 만드는 또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근데 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됐냐 했을 때는 되게 내부적으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저도 ERM에 있지만 ERM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외부 회사만 하고 있는데 ERM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과연 근데 그런 ERM을 실질적으로 뭔가 계속 짚어 잡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저희 보여주기 식으로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웬만큼 실질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기업에서 컨설팅을 뭐 회사를 활동해서 그걸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네. 또는 이제 이것들의 뭐 제재를 가하게 돼 제재를 누가 가하죠? 이게 보통은 CDP라는 곳에서 상장 기업들 30대 기업, 50대 기업 점점 확충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니네 탄소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공개라는 거를 보내요. 그럼 그런 거를 CDP라는 사이트에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국가의 영향이 있을 수 네,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그걸 공개 안 하면은 진짜 환경에 지금 공개를 했어요. 네. 실사는. 실사를 그것도 그 탄소를 발생량을 어떤 방법론적으로 계산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외부 기관에서 탐정 인증을 받고 있어요. 어떤 네,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 인증 제도가 있는 거고 시스템들이 이렇게 좀더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보실 때 이 시각은 어떠세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파급 효과가 있다. 우리 채찍을 들 거다. 감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공공기관 관련 협의체 뭐 이런 거 만들자. 그리고 현지전력 도서관장 발전 서울시에 있는 이제 그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의무적인 정책을 펴기 전에 이미 ESG 경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전력회사 한국전력은 어떻게 ESG 할 거냐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전력 소비되는 사용량을 이제 줄이든지 근데 사실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 소비자한테 사실 공급자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데 공급자가 이제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전력 소비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냥 저희 한국전력은 그냥 공급해주고 돈을 받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화석연료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ESG 경영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덜 쓰게 할까를 전력을 어떻게 하면 덜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좀 ESG는 그런 식으로 좀 안 하는 것 같고 서울시는 의무적인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의무적인 정책은 굉장히 부담이죠. 그래서 이거를 ESG랑 어떻게 연결시켜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현재는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부분도 되게 이슈가 많아요. 인센티브를 줄 때 국토부에서도 저걸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들이 보통 사회의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면 기득권들한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쉽지 않고 나라가 좀 정책을 펴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약간 ESG 자체가 우리나라 컨트롤하려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이 ESG라는 결국엔 자본주의적인 개념을 맞게 거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돌아가는 게 되게 사실 맞는 거고 그래서 PRI라는 기준이 투자자에 대한 기준부터 정해서 그 돈의 흐름에 맞게 ESG가 꼭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한테 급변하고 있는 거고 또 ISSB라는 기준 그 모든 기준들 때문에 나라가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는 우리나라 산업이 압박을 받으니까 나라가 나서는 거 케이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들이 벌써 그걸 보고 있고 안 하면 투자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슬슬 이슈가 되고 투자자들 부동산 기업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스턴이나 뭐 프랑크나 이지스 계속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제 그들도 평가가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TCF들이 참여나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얘는 정말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미나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리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옛날에 리드 받으면 친환경 건물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좀 개념이 바뀌어서 리드 자체가 그런 좋은 틀을 이용해서 건물의 장단점을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넷제로나 ESG를 가지고 갈 것인가가 또 문제가 돼요. 결국에 리드는 출발점이다. 아까 박사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받았는데 네. 이제 이용을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이용한 거죠? 네, 그 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인증을 받으면 또 약간 실사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3년마다 한 번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런 오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부담이 건물주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하게 된 케이스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나 등급 따고 그냥 끝이다 하면은 대부분 할 건데 이제 그 뒤쪽 프로그램이 강화가 되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뭐 인증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의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웰도 잘안될 이유도 그렇고 뭔가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좀 뭔가 노력 안 하는 이유도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는 공개하는 걸 싫어해요. 모든 건물, 자기 사유자산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공개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탄소 정보 아니 그래서 ESG의 모든 핵심은 공개거든요. 그렇죠. 공시인데 네. 그런 부분부터가 우리나라는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정서 안 맞는 네, 그래서 꼭 소개했어요. 네, 웰도 괜히 이제 긁어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웰도 모든 걸 하나 다 인스펙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공개가 되고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는 그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안혜진 박사님 아까 이제 변호사들이 돈 벌고 했다 했는데 이건 자문 때문에 제가 내일 그 대한 상사 중재원이라고 지난달에 와서 이제 강의해 주신 엠투석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주요 요지가 그거였잖아요. 소송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2억 원 미만은 중재제도, 중재법에 의한 중재제도라 그래서 중재원이 있으시고 이제 딱 단심으로 끝낸다. 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탄소 1톤당 뭐 200 몇 달러 막 이러는데 나중에 아니거든. 우리는 뭐 만약에 그 2억이 왔다 갔다 했다 기준점이. 근데 우리 그 돈 안 내야 되면 이제 그 소송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송이라는 게 어떤 소송이 있을 건가 궁금해서 내일 그 원장님 만나면 많을 것 같은데 중재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들 다 모셔서 중재원으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라고. 왜냐면 최근에 물어봤더니 이런 중재가 늘어나는데 중재원 자체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중재를 해주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해당 주제 전문가가 없는 거죠. 해당 주제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아니고 중재원. 중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도 중재원으로 투입이 되는데 뭐 5억 원 미만이면 5명을 중재원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 단식으로 딱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업적. 그래서 새로운 업력에 수출이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내일 만나뵈면서 저기 뉴욕처럼 소송이 많아질 것 같아요. 얘기 드리면 우리 중재원으로 우리 건설회사에서 좀 중재원 자격을 받게 해달라. 세미나가 유망집중.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전문가가 없어서 중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재원에 다 그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력서 주고 나서 교육을 좀 받고 교육을 일정 받아야 된대요. 비용도 좀 있었어요. 500만 원인가 그래서 중재원 자격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겸직 가능한. 겸직 가능하고요. 네, 겸직 가능하다. 네. 그래서 박사님 우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거는 재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나가시면 돼요. 걱정하시고. 현재 예상되는 이제 소송들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300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우리 300 아니다. 이제 이거가 사실은 예상되는 소송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건물이 사용하는 거에 뭐 난방비 뭐 다 합쳐서 이렇게 계산
탄소 배출량의 어떤 수준 이만큼이니까 그 이상 얼만큼 오버됐으니 돈을 내 이건데 우리는 오피스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얘는 데이터 센터 모두일지 그럼 이거 어떡할 건데 이렇게 그런 어떤 소비자의 규정이 좀 이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부과됐을 때. 뉴욕 씨가 그러니까 걔네도 사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행정하는 데에서 막 민원이 너무 많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너무 바쁘고 규정을 못 만들어서 구체화하는 거를 작년 겨울에나 겨울에 해놨어요. 내년이었는데 그걸로 다시 계산을 이제 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중개원이 일하겠네요. 중개법이 세계적이더라고요. 근데 중재원 이전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중재는 이미 그 항목들이 어느 정도 돼서 하지만 그것들을 기준도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엉망이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에 대한 감면 때문에 기장을 보통 세무사한테 맡기듯이 내가 300이면 300이 아니야 난 280이야라고 뭔가를 요 부분은 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에너지 진단에 대한 하는 쪽이 예를 들면 더 진짜 고차원적으로 대응을 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그쪽은 컨설팅 많이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뉴욕은 진단 업체가 이미 많이 생겼고요. 에너지 진단 업체 많이 생겼고 그 진단 업체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도 또 생겼고 이제 그런 게 다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들 퇴직 못 하시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건물 성능평가라고 해가지고 누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연동인데. 시작이 될 것 같고 이제 그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가 이제 네이버 너무 놀라웠어요. 또 네이버에 대해서 아, 궁금한 게 네. 하나만. 전 기숙자다 보니까 내리면 기준 복사 냉방이라는 용어를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네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아까 하고 아까 말씀 못 하셨다는 게 이제 코로나 대비 건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코로나 코로나 대비 약간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설계 당시에가 코로나 19였다 보니까 네. 저희가 보였던 게 큰 요소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 일단은 간략하게 짧게는 뭐 조그맣게는 수정 같은 거나 그러니까 손으로 터치를 안 하고 살짝만 올려도 센서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는 다 자동문으로 설계를 했어요. 터치도 안 하고 올리면 바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고 회의실 같은 경우도 수벽을 제트 수벽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통해서 나갈 수 있게 계속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놓는 게 좀 코로나 이슈죠. 국산항만 네, 국산 냉방은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놀라운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닥 온돌이거든요. 온돌 같은 경우는 국산 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쾌적도가 다른 거 예를 들면 걔네들 뭐 이렇게 히터나 이런 것들 너무 공기 바람이 이렇게 너무 뜨겁고 불쾌한 부분인데 정말 잔잔하고 은은하게 이제 저희의 온돌이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위에 천정에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 또 냉면으로 인해서 이제 물 수대가 이런 걸로 있기 때문에 국산 냉방인 거고 만약에 뜨거운 물이 또 위로 가게 되면 국산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형 바닥형에 대한 차이인 거고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 가서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체험을 했었을 때 그 쾌적성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선풍기 1단에서 뭐 강풍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요. 그 냉방에 대한 그 느낌. 물배관을 하는 거죠. 냉수배관. 물이 보일러듯이. 네, 보일러식으로 해가지고 상수도 그냥 네 그거를 쿨링해서 하는 거죠. 쿨링을 아예 그냥 좀 차가운 물로 아예 이렇게 그게 돌아간다고. 온도가요? 보통은 국산 냉방을 이제 지열하고 연관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맞아요. 많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 그 계속 순환수잖아요. 네, 지열에 이제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국부 맞으면 로비 상시 쓰는 그런 쪽을 보통은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내 건물이 전체가 복산 냉방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지니까 사실 내부도 되게 비싼 건물인 거고요. 이거는 보통은 어느 한 부분만 해서 우리 건물을 복산 냉방을 했다, 복산 난방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ESG
네이버 건물에 최신 기법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건축 분야가 설계도 많이 금액이 크고 그렇지 않아요? 건축비를 표준 공사비 해서 5% 정도 받았던 것 같고 별 차이는 없어요. 네, 별 차이 없이 5%가 공사비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공사비가 크니까 어차피. 네, 아니, 저희가 기간이 길어지면 기간이 저희가 5년에서 6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설계 변경은 9차까지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설계 변경하면서 유격 변경이 계속 들어왔고 5년에서 기본 실시 설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지어져가지고 완공 때까지 7년이었고 실시 설계는 한 2년 정도 했고. 그래서 9차까지 설계 변경한 그 기간은 공사 기간 내내. 네네네네. 요즘엔 내려와서 바꾸거나 같이 많은 것들을 바꾸니까 사실은 공사비의 5%가 정말 잘 받는 거라고. 아, 공사비의 5%. 네, 공사비 5%. 아 공사비 보통은 3%에서 3%잖아요. 3%까지도 안 되는 경우도 네, 많기 때문에 사실 설계비 자체가 부장님 설계비 많이 주셔야겠네. 2배. 아니 공사비도 또 워낙 많이 들었을 테니까 저는 그치 설계비가 정말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2, 3%다 그러면 3%도 잘 됐구나라는 데 5%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네이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친환경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구현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건물이 쓰는 에너지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오는 거가 안 된다고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뭐 태양광을 도심전에서 태양광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여기 기존에 있는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 엄청난 땅을 사서 태양광을 다 깔아야 되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저희가 제로 에너지 빌딩이 쉽지 않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아까 같이 건물이 쓰는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안 쓰는 말하자면 추위 안 타는 건물, 더위 안 타는 건물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키네틱 파사드 돈 되게 많이 들어도 그런 것들이 일사구와 줄이기 위해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이상적인 건데 누구나 다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창 면적비 얼마 전에 한번 뉴스에 났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큰 직격탄을 받았어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난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정말 오래된 건물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무역센터가 에너지를 1.5배, 정확하게 1.4배를 더 쓴다고 이제 신문지상에 났고 그 옆에 삼성 서초타워가 더 쓴다고 났어요. 그래서 저희 조금 발칵 뒤집어지면서 삼성 가이드라인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창 면적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커튼홀로 되는 건물을 지향하는 걸로 이제 신문지상에도 났었고 이제 앞으로는 또 그렇게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키네틱 파사드 못하면 면적을 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BIPV 적용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BIPV 적용을 하라는 거고 BIPV는 어차피 그 투시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스팬드럴 구간이나 천정 위쪽에 있는 스팬드럴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BIPV를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창 면적비에는 또 연관은 없거든요. BIPV는 서울시가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었었어요. 작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무단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게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이버 건물 아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건물들 요새 설계하는 일반적인 건물들이 100이라고 봤을 때 네이버 건물을 직접 하셨으니까 비율로 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선에 친환경 선에 뭐 한 150% 정도 된다, 200% 정도 선된다 라는 뭐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이버 정도.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요즘에 잘하는 웬만한 건물들이 한 100이라고 봤어요. 지금 거기 들어간 자재니 시스템이 이런 것들 지금은 그거는 그냥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상을 받은 게 건물이 외관이 미저에서 받았던 건 아닌 거거든요. 사실 박스형이에요. 그 박스도 사실 저희가 되게 최적을 말하자면은 낮고 넓게 할지 높이 할지 그거가 에너지 세이빙 되는 그 말하자면은 전체 최적을 찾았어요. 저희 쪽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뻐서 받은 게 아니라 성능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비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일반 그런 거 아니에요? 변사비 조금 아마 예산 공사비를 뽑았을 것 같긴 같은데 몇 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넷째로 서울시에도 추진하는 듯이 다른 건물이나 전파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오늘 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아무래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첨단 공사비를 일단 공무원스러운 오픈할 수 있는 공사비를 질문. 저희가 한번 찾아가 드릴 오픈할 수 있는 공사비는 있었는데요. 우리 다른 건물에 대비해서 제가 얼마큼 높은지는 총괄 잠깐 근데 인테리어 빼고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인테리어 요소가 워낙 많아가지고 보시기에는 다 노출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판단이 중요한데 아니 전번에는 그 공사진 삼성물산으로 부분 옮길 수 없어요. 근데 또 여담으로는 울산에서 좋은 건물을 지었지만 그냥 공사비가 오버가 돼서 내부 실행은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엄청 뺏었다는 얘기를 듣긴 일반적으로 했어요. 건설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1,000억이다 훨씬 많이 들어갔을 텐데 1,000억이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토목공사나 그런 부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반 정도를 차지하고 건축공사비 뭐 그러니까 토목이냐 건축이냐를 나는 어디서 끊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지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만을 건축이라고 만약 뺐을 때 물론 전체가 건축공사긴 하지만 토목 부분이나 이제 구조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공사비하고 인테리어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을 뺐을 때 비율로 치면 그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비용이 50% 이상이 됐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 뭐 많이 들어가봐야 한 20% 정도밖에 안, 30%밖에 안 돼요. 전체 그래서 큰 지금 막 아이디어 결국은 아이디어고 그냥 뭐 어디 가서 100원에 살 거 1,000원짜리 갖다 싹둑 붙은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걸 썼다고 공사비가 갑자기 3,000원인데 4,000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조금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이지.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듣고 싶고 마냥 이야기하고 싶은 시간 도시가 훌쩍 넘어서요. 마무리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TV에 보니까 그 환경운동하는 제인 폰다가 나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의 상황을 생각하면 집이 불난 것처럼 움직여요. 화급하게 움직여요. 지금 그럴 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슬 세미나 들으면서 저희 좀 화급한 소재를 마음을 담고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